자, 문제 풀이를 첫 번째 문제는 제일 간단하니까
4번 문제는 그냥 시간에 대한 조건이 없었으니까 임으로 시간 뭐 t, x, n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공식 형태로 제시해도 좋고,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통 이 분진 샘플링을 한 24시간 단위로 만들어지니까 이 질량 변화가 24시간 동안 일어났다 뭐 이런 식으로 풀어도 좋고, 뭐 어떻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건 4번은 뭐 답이 여러 개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건 좋은데, 뭐 2번 문제라든가 이런 뭐 퍼센트가 100도 넘어가는 이상한 숫자 나온 사람들, 또 2번 문제 답이 또 막 이상하게 나온 사람들, 3번 좀 구체적으로 더 상세한 풀이 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내가 조금 더 설명하고, 혹시 한 문제는 내가 좀 구체적으로 풀어줄 테니까 누가 원하는 사람 있으면. 이걸로 충분합니까? 그럼 넘어가고. 응? 자, 지금은 뭐 개략적으로 답만 제시하듯이 푸는데 좀 더 상세한 거 원하는 사람. 정화도 3번이 좀 이상했지? 응, 응. 응? 이거? 몇 번 문제? 응, 응. 5-8, 1-8. LB는, 미안해. LB는 못 치면. 11.58. 근데 정화도 이게 한 12점 몇인가 좀 다르게 나왔더만.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뭐 더 구체적으로 푸는 건 필요 없으니까 그냥 넘어갈까요? 다 이 정도로는 충분한 걸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87쪽에 이거 왜 이러지? 이것 때문에. 자, 지난 시간에 그 마지막으로 이야기했던 게 두 가지 개념이 있었죠. 하나는 평균 수명에 대한 개념이고, 또 하나는 그 표 3-1에 나온 것처럼 반응물의 이 어떤 반으로 줄어드는데 소요되는 시간. 그래서 평균 수명은 어떤 물질이 나와서 뭐 또 오래 살 수도 짧게 살 수도 있지만, 순환의 개념과 반응의 개념을 이제 복합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개념이고, 반감기는 그 물질이 정확하게 반으로 줄어드는데 소요되는 시간이어서 평균 수명 곱하기 로그 2를 취해서 0.693을 곱한다고 이야기했고, 표 3-2와 관련된 문제를 제출하지 않는 숙제로 제시했었죠. 그죠? 그래서 3-2와 관련한 문제 유형을 우리가 숙제로 나간 부분은 정확하게 이 표의 값과는 조금 다르게 나올 겁니다. 계산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고, 88쪽부터
자, 우리가 이 3장 과목에 목차 교재 6쪽 보시면 전체적인 큰 틀에서 우리가 어떤 gaseous pollutant에 대한 내용이 가장 메이저한 3대 축, 카본, 질소, 황, 그 다음 하나 더 포함하면은 바로 온실기체로 주목받는 CFC, 클로로플로로카본 내용이 소개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각을 구성하는 그런 원소들은 뭐 철이라든가 알루미늄이라든가 실리카라든가 이런 게 이제 많지만 공기 중에 많이 존재하는 것은 가장 많은 게 우리가 공기 구성 뭐 80% 질소, 20% 산소, 그다음 알곤, 이산화탄소 뭐 이런 식으로 가서 공기의 분자량도 여러분이 계산했는데 자 그런 거 말고 어떤 이 폴루턴트라는 개념, 우리한테 좀 해로운 관점에서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카본, 그 다음에 질소, 황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자, 탄소화합물의 경우는 우리가 지금 그래서 좀 공부할 내용들은 일종의 그 스피시에이션 컨셉, 스피시라는 게 뭡니까? 어떤 종을 이야기하죠. 종. 뭐 사람들 아니 뭐 무슨 동물, 뭐 고양이과 사자는 호랑이는 고양이과 하듯이 이런 화학 물질들도 일종의 족보 같은 게 있어서 탄소화합물 중에서는 우리가 주로 다뤄야 할 게 뭐가 있냐면 가장 중요한 게 자, 일단 양적으로 또는 그 어떤 포텐셜 잠재적인 그 중요도를 감안할 때 이산화탄소가 가장 중요하죠. 이산화탄소는 그림 3-1에 나온 거 보시면 지금 X축에는 연도, 지금 시대는 이제 뭐 2000년이 넘어갔지만 과거 1000년 정도부터 1000년이 아니라 뭐 훨씬 더 이전으로 넘어가서까지 기록이 다 나오는데 그 CO2 Y축 농도 보시면은 지금 1800년대 이후로 CO2 농도가 한 280 정도 머물러 있던 것이 기하급속적으로 올라가서 1900년대에 300을 넘어갔고 이제 오늘날 2000년대에 400 ppm. 그러니까 과거 수백 년, 수십만 년 전까지 어떤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좀 많이 움직인 게 있었지만 사람들이 또 문명을 이룬 뒤에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급속히 늘어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바로 이제 산업혁명 때문에 이 사람들의 연료 사용량이 늘어나고 이산화탄소가 늘어났는데, 자, 근데 이 그림에서 이제 두 가지 중요한 게 그렇게 사람들의 어떤 인위적인 활동 때문에
자,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 산업혁명 이후에 약 1년에 한 1ppm 정도씩 늘어나서 400ppm을 바라보는 시점 2014년 8월 달에 글로벌 평균이 399.8ppm인가 찍었다고 합니다. 자, 여하튼 지금 이런 기록이 여기 그림 3-1에 나온 거 보면 이제 아주 오래전에도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고 있는데 그 원리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 냉장고에 이렇게 얼음 같은 거 얼리면 그 공기에 기포가 생기죠, 그죠? 그래서 이 아이스 코어링을 해서 이 땅속 깊숙한 데의 얼음들, 그 극지역 빙하 쪽 얼음을 파내서 그 깊이에 따라 카본 데이팅을 하면은 이게 몇백 년 전, 몇천 년 전 그 시간을 알 수 있고 그 시간대의 얼음에 갇혀 있는 기포를 테이크해서 이산화탄소 얼마 들어있나 이런 걸 이제 측정한 겁니다.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과거 어떤 프리스토릭한 시점에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변화했나 이런 걸 이제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엄청나게 오염시키기 시작하면서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규칙적으로 늘어났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글로벌 워밍에 대한 게 이제 우리가 뭐 인식을 구체적으로 하게 됐죠. 자, 교재 90쪽에 가서 그림 3-1을 보면은 미국 해양기상청 노아의 전지구적 관측망을 통해 측정된 대기 중 평균 CO2 농도의 산업혁명 때 대비 연도별 증가 농도 이렇게 해서 산업혁명 이전에 280ppm이었던 것이 이제 이렇게 오른쪽에는 퍼센트 증가한 수준, 그리고 왼쪽의 Y축은 그 증가량 기준으로 규칙적으로 늘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이산화탄소에 대한 건 워낙 중요하니까 우리가 나중에 7장에 어떤 글로벌한 대기 오염을 공부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부할 계획이고 지금은 뭐 이 정도로 간단하게 소개하는데 단 교재 88쪽 보시면 표 3-3에 이 글로벌 스케일의 CO2 배출량이 나오죠. 연간 이 페타그램이 10의 몇 성? 몇 성이라고 했죠? 10의 18성, 그죠? 산업 활동을 통해서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배출량이 6.98 페타그램 카본. 어마어마한 양이죠. 뭐 가축 생산. 자, 이 가축 생산은 주로 이제 두 가지 팩터가 있는데 하나는 가축들이 풀을 많이 뜯어 먹어서 CO2를 캡처할 부분을 놓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가축들이 소 같은 경우 이렇게 뭐 반추동물이라고 해서 음식을 흡수했다가 나중에 발효하고 뭐 또 배출하고 이렇게 뭐 이상한 뭐 그런 어떤 신진대사 과정에서 배출되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 정말 중요한 게 시멘트 생산. 이 시멘트가 결국 뭡니까? CaCO3 같은 이런 거 이제 다루는 거니까 이것을 뭐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같은 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프로세스하는 과정에서 배출이 되겠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배출권과 관련해서 가장 좀 불안해하는 것도 이제 이런 시멘트, 우리 뭐 건설 쪽에서도 이렇게 뭐 시멘트를 많이 사용하니까 이제 그러니까 큰 틀에서 어떻게 하면 뭐 이산화탄소를 줄이면서 시멘트 만드냐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큰 화두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생연료라고 나와 있는데 주로 바이오 연료, 그러니까 이 화석 연료들, 뭐 석탄, 석유 이런 것들은 다 탄화수소로 되어 있으니까 연소하고 나면은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겠죠. 그 다음에 기타 바이오매스, 대초원의 화재, 또 어떤 지표 변화, 자연적으로 열대림
0이라든가 중위도는 제로, 열대림에서 어떤 지표의 서식 환경 변화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배출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중요한 사실이 이렇게 배출되는 양보다 소멸되는 양이 구조적으로 작아서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는 밸런스가 맞지 않으니까 이산화탄소가 늘어난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밸런스 맞추는 게 중요하고, 자, 그래서 이산화탄소 이렇게 간단히 넘어가고, 다음 두 번째. 자, 일산화탄소는 이제 이 카본 계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메탄. 우리가 주로 타겟으로 봐야 할 이제 크게 그 스피시스를 분류하면은 네 가지가 나오는데, 일산화탄소는 우리가 좀 중간고사에서도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룰 건데, 지금 우리가 이 gaseous pollutant 관련한 공부를 하면서 가장 이 사람의 목숨과 크리티컬한 게 카본 모노옥사이드입니다. 어떤 뭐 화재가 일어났다든가, 뭐 불이 타서 뭐 사람이 죽는다. 뭐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사람들이 질식하게 되고, 또 이제 그때 그 치명적인 사인은 이제 일산화탄소를 과다하게 흡수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왜 일산화탄소가 그렇게 나쁠까? 조금 이따 우리 슬라이드 같은 거 잠깐 보겠지만, 일산화탄소가 나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헤모글로빈과 산소가 결합해서 우리가 이제 혈중에 어떤 산소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성분들이 산소라는 걸 놓고 경쟁을 하게 되면은 CO가 HB보다, 헤모글로빈보다 산소에 대한 결합력이 대략 한 어느 정도 높으냐? 응? 어느 1000배? 1000배 너무 세고 240배 정도가 되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뭐 여러분들 이제 회사 같은데 가면은 검연 같은 걸 하라, 그죠? 그 사람이 담배 피나 안 피나 확인하는 방법은 혈중에 일산화탄소 농도가 어떻게 변화했나. 맨날 담배 피면 이런 게 이제 많이 들어앉아 있겠죠, 그죠? 이 산소 공급도 원활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하는데, 자, 요 내용 조금 이따 한번 더 보기로 하고, 일단 그 사람에 대한 걸 떠나서 글로벌한 관점에서 보면 표 3-4의 일산화탄소의 배출은, 자, 내추럴하게는 가장 중요한 게 메테인의 산화, 광학적으로 메탄은 우리가 앞에서 어떤 화학 반응할 때 보면은 교재 87쪽에서 메탄의 평균 수명은 몇 시간입니까? 이게 6.9 곱하기 10의 5성으로 엄청나게 수명이 길죠? 어떤 뭐 한 3, 4년 뭐 이런 정도의 규모가 되는데, 지금 91쪽에서 보면은 이 메탄이 광학 산화하는 것을 통해서 발생하는 양이 778에서 861 테라그램입니다. 조금 전에는 페타그램이었고, 지금 테라그램 얼마? 10에 12선, 그죠? 자, 이 메탄이 공기 중에서 약 한 2ppm 가까이 굉장히 많은 양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제 오래 살지만 궁극적으로는
만들어지는 양의 밸런스를 맞춰서 사라지는 양이 이제 광학산화를 통해서 사라지고 그 양이 이렇게 800테라그램에 가까운 양이 됩니다. 그 외 이런 일산화탄소가 생기는 과정도 자연적으로 아이소프렌이라든가 털핀이라든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탄화수소 물질들, 메탄올, 아세톤, 바이오연료, 생체연료, 주로 산화나 연소 과정을 통해서 발생하는 게 대부분. 소멸로는 지표의 침착이라든가 OH 반응에 의한 산화. 산화 과정은 3-11에서 3-16까지 여러 가지 이 디스트럭션, 그러니까 발생원 메테인이 산화되는 과정, OH 라디칼에 의해서 산화되면서 3-11씩 보면은 여러 단계를 거쳐서 궁극적으로는 3-16의 일산화탄소 만들어지는 과정. 그러니까 바로 어떤 산화가 이루어지기보다 중간 매개 반응이 이제 굉장히 복잡하게 이루어지죠. 자, 이런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92쪽 가서 일산화탄소, 자, 이 교재는 내용이 조금 빈약한데 92쪽 두 번째 단락 보면 일반적으로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는 약 60%를 차지하고 청정한 지역 대기 중 농도는 0.1 ppm을 유지한다. 그러나 도심 대기에서 주로 자동차, 내연기관 등의 배출로 1에서 10 ppm을 유지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대기 물질 중에 하나인데 이 내용은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그 gaseous pollutant를 보면서 여러 가지 이제 독성학적인 이런 관점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자, 여기 내용 두 번째 단락 보면 carbon monoxide has long been known to cause death when exposure to a high concentration is encountered. 자, 한 750 ppm 이상이 되면 이제 사망한다. 우리가 1980년대 말 서울 올림픽을 하면서 88년도 그걸 기점으로 이제 대한민국의 연료 사용 이런 게 뭐 내추럴 가스라든가 이렇게 많이 바뀌었지만 그 전만 해도 주된 생활 연료가 어떤 뭐 무연탄 같은 걸 많이 사용해서 사람들이 뭐 온돌방에 어떤 가스가 샌다든가 그럼 사망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일산화탄소였죠. 그래서 이런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일산화탄소하고 카본과 이렇게 경쟁해서 COHB, O2HB 이제 서로 결합을 하게 되는데 칼박시 헤모글로빈이 되느냐 또는 악시 헤모글로빈이 되느냐, 그죠? 이 일산화탄소하고 COHB, O2HB 또 경쟁을 하는데 그 경쟁의 힘이 240 타임스 어피니티가 일산화탄소가 산소보다 그 어피니티 결합력이 약 한 240배 크다는 걸 확인했고, 그래서 사람
몸속에 이 산소와 일산화탄소의 부분압에다가 결합력 240배를 곱해줘야 일산화탄소와 헤모글로빈 대비 탄소와 헤모글로빈이 결합하는 것의 비율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공기 중에 예를 들어서 산소가 20 ppm, 20 ppm이 아니라 20%. 일산화탄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1 ppm 정도가 존재한다라고 치면 산소는 20% 되죠, 그죠? 그래서 양자 간의 비율이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이 비율에다가 곱하기 240 해줘야 일산화탄소하고 헤모글로빈 대 탄소 대 헤모글로빈의 이 사람 피 안에 어떤 분포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어떤 비율, 실제 일산화탄소 농도가 어느 정도가 되면은 사람의 어떤 사망률과도 예측할 수가 있는데, 다음 그림 보시면 자, 이 몸속에 이제 세 가지 함수를 지금 뭐 크게는 이제 세 가지 함수를 그렸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왼쪽 Y축에 보면은 공기 중에 일산화탄소 농도를 그렸고, 오른쪽에는 exposure hours, 얼마나 그 농도에 노출되나를 그렸고, 그 다음에 이 지금 크로싱 하는 라인들은 예를 들어서 50 ppm 수준으로 0.5시간 노출됐다라고 하면은 혈중에 COHP가 1.25%.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농도라든가 노출 시간이 올라갈수록 이 혈중에 COHP 형성되는 양이 이제 커지겠죠, 그죠? 이 WI축은 농도를 뭐 다른 식으로 질량포 큐빅미터로 표기한 것뿐이고, 이 양쪽 Y축은 똑같이 농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의 어떤 피 속에 일산화탄소가 오염되는 정도를 예를 들어 하나의 문제로 제시했는데, make a rough estimate of the saturation value of COHP in the blood. 자, 혈중에 COHP의 포화치를 예측하라. 만약에 공기 중에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 중에 일산화탄소가 100 ppm 수준이다. 그러니까 어떤 뭐 불이 났다든가 또는 여러분들이 식당에 갔는데 기침이 날 정도로 뭐 어떤 이 환기가 잘 안 되는 상황, 이런 때는 이제 일산화탄소가 100 ppm. 얼마 전에 SBS에서 보일러 같은 게 잘못 작동될 때, 예를 들어 보일러집 안에 이렇게 오랫동안 관리를 안 하면은 뭐 새가 둥지를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보일러 가스가 밖으로 배출이 돼야 되는데 밖으로 나가야 될 게 집 안으로 들어오는 뭐 그런 상황이 되면은, 여긴 지금 일산화탄소 농도 100 ppm으로 예를 들어서, 근데 그렇게 되면 뭐 한 6,000, 7,000 ppm씩 막 올라갑니다. 어마어마한 농도가 되는데, 자, 지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240배를 곱해서 100 ppm 대 산소 농도 21%를 이제 정확하게 ppm 단위로 따져주면은 이 수치에서 100 ppm에서는 혈중 saturation B가 0.11에 달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탄소가 1이 있으면 일산화탄소가 0.11 상태로 남게 되고, 우리가 이 수업을 통해서 뭐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대기오염에 대한 테일을 많이 다루는데, 자, 밑에 좀 중요한 내용 정리한 거 보면은 some cases of exposure for 8 hours or more to concentration 10 to 15 ppm, 10에서 15 ppm 사이로 8시간 이상 있으면은 caused impaired time interval,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discrimination, 뭔가 사람이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이 몽롱한 상태가 되는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30 ppm으로 8시간 이상 노출이 되면은 impaired performance on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certain psychomotor test, 뭐 정신적인 판단, 뭐 이렇게 질문하면 헛소리하는 상황, 뭐 이런 게 이제 된다는 거죠. 그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뭐 700 ppm 이렇게 되면 사망이 이렇게 되고, 이런 부분이 이제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뭐 세월호 사건 같은 거 내가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우리가 이제 안전 관리에 대한 그런 게 많아지고, 또 지하 공간 같은 데서 불이 났다거나 하게 될 때 인명 구조하거나 이런 게 어떻게 하면 일산화탄소에 대한 것을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게 하느냐 하나, 또 두 번째로는 그렇게 노출돼서 일산화탄소를 많이 흡수했을 때 어떻게 좀 빨리 해독하느냐, 이런 게 이제 이슈가 되는데, 이런 수업을 통해서 또 이제 두 번째로 많이 강조하는 게 흡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뭐 여러 가지, 뭐 발암 물질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일산화탄소 같은 게 우리 몸에 이제 가장 쉽게 들어오는 게 흡연이 되겠죠. 일종의 그 담배 연소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 담배를 만드는 그런 유기물들이 다 타서 일산화탄소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뭐 교통경찰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자동차 때문에 뭐 늘 마스크 끼고 어떤 그런 공교육에 대해서 준비하지만, 이런 그 흡연 같은 것도 인위적으로 자기 몸에 일산화탄소 가장 많이 집어넣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뭐 이리저리 안 좋은 건 다 몰려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뭐 이 화면도 뭐 좀 촬영할 사람도 촬영하도록 하고, 자, 이제 이 슬라이드는 됐습니다. 자, 탄수화물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산화탄소, 두 번째 일산화탄소, 이 세 번째 메탄, 이 3대 거물인데, 이산화탄소나 메탄의 경우 어떤 지구적인 평균이 이제 400 ppm, 메탄은 1 ppm 후반대,
일산화탄소는 1ppm에 조금 못 미치는데 중요한 사실은 이 CO2나 메탄은 상대적으로 뭐 메탄도 이렇게 복잡한 광학 반응을 거쳐서 산화되긴 하지만 이산화탄소도 궁극적으로 뭐 소멸되지만 굉장히 스테이블하고 이 수명이 평균 수명이 뭐 수년 넘어가는 롱 라이프 타임인데 반해서 지금 일산화탄소는 여러분들 그 78쪽 87쪽에 보면 수명이 얼마? 200아워. 상대적으로 가장 짧은 쪽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메탄이나 이산화탄소는 어떤 전 지구적으로 굉장히 글로벌하게 어디를 가나 어떤 비슷하게 존재를 하는데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글로벌하게 새틀라이트 타고 인공위성으로 이렇게 일산화탄소 찍어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에는 일산화탄소가 이제 굉장히 높게 되고 사람들이 별로 없고 이런 데는 이제 일산화탄소 농도가 굉장히 낮게,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어딜 가나 고르게 분포한 것과 달리 일산화탄소는 굉장히 공간적인 베리에이션이 이제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데 자, 지금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어떤 중요한 메탄을 보면은 93쪽에 메탄은 두 번째 줄. 전 지구적으로 보면 이제 1.8 ppm 정도로 거의 균일한 농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1700년대까지 0.7 ppm 수준을 유지하였고 그 이후 인간 활동의 증가로 꾸준히 농도가 증가한 화합물로 분류할 수 있다. 자, 메탄도 어떤 그 이산화탄소처럼 대표적으로 지구온난화 가스로 우리가 분류하고 또 그 힘이 어떤 이산화탄소와 1대1로 대결한다면 메탄이 약 한 20배 정도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농도가 이게 한 200배 정도 차이가 나니까 이걸 둘 다 이제 1대1로 존재한다. 서로 같은 농도로 존재한다면 메탄이 훨씬 더 온실 효과, 그러니까 그 빛을 받아서 그 에너지를 지구 대기 중에 홀딩하는 힘이 훨씬 더 센데 우리 흔히 속된 말로 쪽수에 밀려서 힘을 쓸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메탄과 관련한 부분, 이산화탄소 이런 건 이제 나중에 하여튼 7장에서 어떤 글로벌하게 좀 더 보기로 하겠지만 94쪽에 메탄의 발생량과 소멸 단위.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 이제 연구하는데 지구온난화 내용이 이제 중요하니까 그리고 IPCC라든가 또 UN 산하기관에서 연구 많이 하고 이런 쪽에서 정리한 내용 보면은 자연적인 배출은, 인위적인 배출은 구분했고 메탄이 이제 많이 발생하는 게 습지 또 백개미들도 이제 메탄을 많이 만들어내는 존재, 해양, 바다. 그리고 우리 연료로 각광받고 있는 하이드라이트도 그 중에 메탄을 만드는 하나의 큰 소스가 되고 있고, 인위적인 배출원으로 중요한 것은 이제 에너지 생산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부분, 또 매립장 같은 데서 만들어지는 부분. 자, 이 매립지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이제 바로 회수해서 정화한 다음에 뭐 어떤 바이오가스로 활용한다든가 이런 게 이제 좀 많죠. 그 다음에 어떤 가축들이 되새김을 통해서 일종의 뭐 트림 현상이라고 보면 되고, 또 소각로, 그리고 어떤 벼, 우리가 농작물들, 이제 쌀이라든가 이런 것을 경작할 때 어떤 신진대사의 하나로 메탄을 많이 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을에 수확을 하고 난 뒤로는 이제 메탄 배출이 쫙 줄어들지만 여름에 이제 메탄 배출이 많고, 소멸원은 토양, 또 대륙권, SOH의 반응,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그리고 성층권으로 사라지는 부분들. 자, 이렇게 이제 크게 CO2, CO, 메탄까지 봤고, 네 번째가
비메탄계 탄화수소.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대기오염 쪽을 정말 자기 전공으로 하게 되는 사람이 만약 있다면 그 질적인 면에서 이 부분이 이제 제일 중요한데.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이 가장 큰 틀에서 이 CO2, CO, 메탄을 구분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네 번째 NMH라고 했는데, 이 사실 두 개는 굉장히 같은 쪽, 같은 뿌리 라고 볼 수가 있는데, CH4는 메탄이고 NMH라는 것은 non-methane hydrocarbon, 메탄이 아닌 모든 탄화수소. 자, 종류로 따지면은 non-methane hydrocarbon은 메탄 하나에 비해서 수십만 가지의 물질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들의 어떤 양적인 힘은 메탄이 지금 아까 농도가 얼마라고 했죠? 1.8 ppm, 2 ppm도 안 된다고 했죠. 근데 이 non-methane hydrocarbon은 수십만 가지지만 다 더해도 그 합이 메탄보다도 부족합니다. 합은. 종류는 무지무지하게 많으나 양적으로는 별 볼 일이 없는데, 근데 그러니까 메탄이 이렇게 어떤 ppm 단위를 이룰 때 non-methane hydrocarbon은 ppb도 겨우 유지하는 수준이지만, 이들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volatile organic compound, 휘발성 유기화합물. 자, 이게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또는 semi-volatile, 반휘발성 화합물, non-volatile, 비휘발성 유기화합물 세 가지를 분류하는데, 이 두 쪽 휘발성이 존재하는 이 물질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해로운 모든 게 총체적으로 다 몰려있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온갖 발암 유발 물질들, 뭐 벤젠, 포말데하이드 부터 시작해서 뭐 PCB, PAH 이런 것들은 분자량이 커지면서 뭐 치명적인 발암 물질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대기오염과 관련해서 어떤 그 뭐 연구라든가 또는 뭐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큰 덩치들, 카본이니 질소니 황이니 이런 걸 이제 좀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또 어떤 컨트롤이 되는데, 이렇게 양은 작고 종류는 무한정 많고 또 독성은 엄청난 이런 물질들을 어떻게 캡처하느냐, 어떻게 이런 물질들을 컨트롤하느냐, 이런 게 뭐 어떤 그 사람의 건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산업으로 파생이 돼서 어떤 그 캡처링 테크닉부터 시작해서 어떤 헬스와 관련된 부분들까지, 뭐 심지어 어떤 실내 환경, 그 아파트 같은 거 뭐 새집 증후군이다,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여기 발라트럴 오르가닉 컴파운드 BOC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이미 그 질소산화물과 함께 어떤 광화고염으로 대기오염에도 중요하지만 사람 건강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우리가 어떤 새로 아파트 같은 거 지어도 다 이렇게 사람 몸에 좋은 천연 소재 같은 걸 사용해서 뭐 페인트도 무슨 뭐 선전한 거 노르표 페인트는 뭐 수성 페인트로 휘발성 유해한물이 별로 나가지 않습니다. 또 뭐 TiO2 같은 광학 촉매를 이용해서 이런 뭐 발암 물질들을 다 컨트롤하는 무슨 옥가루 이런 거 뭐 하여튼 여하튼 그런 것부터 등등, 또는 이런 공장 시설에서 배출구를 통해서 이런 BOC 물질들이 얼마나 배출되는가 그걸 또 잡아주는 기술 등등 굉장히 이 대기오염에 우리가 어떤 질적으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될 부분들이 이제 이런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퀴즈에도 이런 뭐 휘발성 유해한물로 공기 믹스되는 걸 이야기했었죠. 벤젠이라든가 뭐 포말데하이드 같은 문제 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좀 친근해지도록 그런 문제를 냈던 거고. 자, 그래서 이 휘발성 유해한물도 조금 더 많이 다루겠지만, 근데 이 큰 틀에서 95쪽 여러분 보시면 이런 휘발성 유해한물에 대한 분류가 표 3-6 보시면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발라트 한 부분이 다시 한번 또 세분화가 돼서 자, 휘발성 유기화학 물질은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나쁜 게 다 몰려 있다고 했는데, 그건 이제 또 하나의 반전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뭐 피톤 치드니 뭐 해서 산에 가면은 향기로운 뭐 솔향기라든가, 사람들이 요즘은 또 그런 걸 제품화해서 막 많이 판매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그런 산의 정취 같은 게, 뭐 등산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 사람이 좋다고 느끼고 또 실제 사람 몸에 어떤 베네피셜, 이로운 그런 물질들은 자연적인 바이오제닉 BOC라고 하는 물질들이 존재합니다. 여기 책의 3-6에 이제 위쪽 표 보시면은 아이소프린, 털핀 뭐 이런 게 이제 소개가 되죠. 이런 것들은 탄소, 특히 이제 털핀 계열, 탄소 10개짜리 수소 16개, 뭐 굉장히 많은 이 바이오제닉한 BOC들이 만들어지고 사람이 느끼기에도 좋고 몸에도 좋은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벤젠이라든가 이런 물질과의 가장 큰 차이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벤젠 같은 경우는 많이 노출되면 사람이 바로 암에 걸리고 사망하는 해저드 사지만, 자연적인 것은 베네피셜하다. 근데 문제는 두 개의 또 하나의 공통점은, 둘 다 어떤 오존 디플리션 포텐셜, 오존을 파괴하는 그런 힘은 그러니까 사람에게 좋고 나쁘고 떠나서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무들도 자연적인 BOC를 뿜어내는 차이가 굉장히 달라서, 예를 들어 서울시에 어떤 가로수로 심는 나무들이 이렇게
오존 디플레이션 포텐셜이 큰 오존을 파괴하는 그러니까 오존을 오존 디플레이션 포텐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존 프로덕션 포텐셜이라고 해야 되겠네. 오존을 만들어내는 힘, 광학 반응이 종속되는 그런 게 큰 나무들, 뭐 은행이니 뭐 이런 것을 다 오존을 작게 만드는 그런 나무로 뭐 교체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한동안 또 서울시 같은 데서 화두로 막 나왔는데 그것은 아직까지는 좀 정확하게 검증이 되지 않아서 뭐 예를 들어 오존을 다른 나무가 작게 만든다고 그걸로 다 교체하면 정말 오존이 작아지느냐. 한동안 뭐 서울시 같은 데서 그런 게 이제 엄청나게 논의되다가 아직 검증되지 않았으니까 뭐 그런 거 잘못했다가 또 뭐 서울시장 목이 날아간다는 거 이상한 상태가 되니까 이제 그런 이제 논의가 좀 중단이 됐지만 여하튼 이런 그 오존을 만든다는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나쁜 점은 자연적인 것이나 또는 인위적인 것이나 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탄소에 대한 내용들 96쪽까지 봤고, 자, 어떤 뭐 수리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일산화탄소와 헤모글로빈의 관계 뭐 이런 걸 이제 여러분들 좀 질문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이 3장에서 뭐 좀 중간고사도 있고 하니까 오늘이 시험 전 마지막 수업이죠. 중간고사는 뭐 이때까지 공부한 내용 전체 다 커버해서 질문하겠지만 3장 같은 경우 처음에 어떤 반응과 관련한 부분, 그 다음에 오늘 지금 이렇게 뭐 탄소까지 공부하고 진도를 마치는데, 예를 들어 탄소화합물이다라고 하면 어떤 그 족보가 형성되는가, 무엇이 왜 중요하고 또 뭐 사람 몸에 어떻게 반응한다. 정말 근데 3장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부분들은 그 평균 수명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 특히 1차 반응, 2차 반응, 3차 반응을 통해서 어떤 물질에 대한 반응 상수라든가 수명 계산하는 부분들 되겠고, 2장 입자의 경우는 오늘도 문제를 풀었지만 그 어떤 비저빌리티와 관계된 부분들, 뭐 여러 가지 어떤 공식들도 있었고 그런 것도 본인이 좀 유도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문제도 많이 풀어봤는데 구체적으로 문제를 좀 더 풀어주려고 준비를 하는데 아무도 뭐 원하지 않아서 풀지는 않았습니다만, 하여튼 시험에서 그런 부분을 다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났지만 1장에 어떤 그 농도 환산하는 부분들, 사실 지금 이 3장까지 공부하는 내용이나 또는 앞으로 그 굉장히 많은 어떤 계산하는 과정이 포함된 5장, 우리가 기말고사에서 많이 다룰 부분은 5장인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이번 이 대기와 관련된 첫 번째 과목이어서 굉장히 이제 베이직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지만, 2학기 때 혹시 이제 2학기 아니라 다음 학기 이 과목 더 할 사람들 뭐 누차 예고하는 거지만 또 실제 좀 프랙티컬한 부분들, 뭐 모델링이라든가 환경영향평가 라든가 뭐 또는 그 컨트롤에 대한 부분들, 이런 조금 더 공학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걸 2학기 때 많이 공부하겠고, 근데 그런 걸 하려면 뭐가 중요합니까? 질량퍼 부피 단위 같은 게 왜 ppm으로 확 바뀌는지, 또는 지금 3장에서 농도를 어떻게 다뤄야 된다고 했죠? 1세제곱센티미터당 몇 개, 말레큐 수가 몇 개나, 아보가드로 수 같은 게 더 중요하다고 했죠. 상대적으로 이런 반응에 대한 문제는 숙제 하나로 좀 아쉽지만, 여하튼
좀 깊이 있게 공부하고 이게 그냥 하여튼 단순히 학점 따는 그런 수준으로 끝나지 말고 좀 요즘 각광받는 뭐 안전공학이라든가 대기환경기사 이런 것도 좀 꼭 연결해서 그냥 탐합점으로 만족하지 말도록 합시다. 자, 이상.